여러분들 보시죠.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일찍 가신 협박이 너무 뻔한가요? 자, 하시고. 자, 추우세요? 좀 에어컨 끌게요. 온도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인 진도는 아마 이건 본격적인 진도는 맞지만 우리가 실제 이제 분계를 끊는 진도는 아마 내일부터 나가게 될 거고요. 아마 오늘까지는 좀 지루해 많이 기본적인 가정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다 나오는 애들이니까. 자, 뭐냐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어서 이거 최근에도 출제해서 가장 최근에 출제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당연히 기업을 내가 이제 청산하겠다. 기업을 문 닫는 걸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 닫을 걸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우리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청산을 하게 되면 그건 투자자를 엿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계속 기업을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업은 그러니까 장기간은 존속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기업을 문 닫는 걸 청산 의도라고 하는데 청산 의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계속 존재할 거니까 이 기업이 옛날에 어떤 걸 우리가 얼마 주고 샀는지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곧 문 닫을 거라면 이 회사가 얼마 주고 샀는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고 해서 회계 처음 배우신 분들은 그냥 과거의 금액, 그러니까 계속 기업은 존재할 것이니까 과거의 역사가 과거잖아요. 과거의 금액이 지금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취득 원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감가상각이라 좀 들어보셨어요? 감가상각?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 유형자산 같은 것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애들이 조금씩 마탱이가 가요. 낡아지는 게 보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비용이라는 게 쓴 거였죠, 쓴 거. 그럼 우리가 쓴 거랑 사용했다라는 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화장지를 썼다랑 화장지를 사용했다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이 사용하는 애들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하는 걸 감가상각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존재할 거니까 우리가 이 몇 년 건물을 쓸 것 같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문 닫을 거라면 몇 년 쓸 것 같다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우리가 계속 기업을 꾸려 나갈 거기 때문에 옛날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고, 알죠?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쓸 것 같다. 왜냐면 계속 기업 안 하면은 몇 년 쓸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뒤에서. 최근에 나온 게 얘예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요게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 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인데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가 어저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가 몇 기 이렇게 제공했었죠. 맞죠? 왜 기간별로 보고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과거의 자료도 분명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올해 이 회사의 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봤더니 작년도에 이익을 보니까 1000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알고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여기는 경기 침체 막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맞죠? 이런 것들 내가 판단해가지고 경기가 좀 좋아지려는 징조가 날 때 투자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건설 그쪽에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맞죠? 지금 안 좋잖아요, 부동산. 맞죠? 금리 떨어질 때까지 좀 해볼까? 이렇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간별로 보고하냐면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서 기간별로 보고해줘야 이때는 이 정도에 벌었고 이 정도를 썼고 이 정도의 이익이 났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물어보면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논리에 대부분. 그리고 기간별로 보고할 때 우리가 12월 31일자 입장에서 보고해주죠. 맞죠? 그럼 12월 30일 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결산이다 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냈던 게 결산의 이론적 근거다. 맞죠? 요거를 가장 최근에 했어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3일 전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인데, 앞으로 많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럼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2월이라고 하거든요. 2월? 2월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익 비용은. 자고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 우리 회사가 작년도에 이익을 5억 냈어요. 이익을 5억? 근데 올해 손실을 3억 본 거예요. 작년도에는 이익이 5억이었는데 올해 손실은 3억 봤대요. 친구가 물어봐요. 친구가 야, 너 올해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이익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올해 손실 3억 났지만 작년도에는 5억 이익 봤으니까 2억 이익 봤어. 그러면 친구가 너 올해 적자 봐서 마탱이 갔구나. 병원 가자 이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익은 2월이라는 게 안 돼. 금년도만 물어봐. 금년도. 맞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가요. 이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친 거예요.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재무상태표 계정,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럼 거꾸로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부채 자본이잖아요. 걔는 2월이 됩니다. 거꾸로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이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2월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만약에 올해 현금이 작년도까지 5억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행복하다. 작년도까지 현금이 5억 있었다가 올해 현금이 3억 됐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적인 거잖아요. 2월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금이 다음 연도 가면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현금이 막 그럼 사라져 갑자기 막 공기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부채가 작년도에 2억이었어요. 부채가 작년도에 2억이었어. 그럼 작년도에 부채 2억은 올해 연도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만약에 부채가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로 2월 안 되면 난 1년 동안 열심히 잘 도망 다니면 돼요. 맞죠? 도망 다니면 다음 연도 1월 1일 가면 이제 다 없다. 가지고 저 이제 2월 안 됐으니까 저 이제 갚을 거 없죠 라고 하면 두들 맞는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2월이 되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많이 중요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요거에 따라서 회계 전반에 걸쳐 뭔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과정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은 실제로 여러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업이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법인이 막 팔다리가 있어 움직여 막 감정이 있어요? 막 기분 나빠? 그런 거 없어. 실제로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법인 할 때 인자가 사람 인자 써요. 진짜로. 맞죠? 그러니까 기업한테 인격체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벌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마다 그렇게 하죠. 하나의 인격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시험에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다음 중 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을 해놔가지고 제일 오답으로 많이 내는 게 발생주예요. 발생주는 가정이 아니에요. 원칙,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인 거지. 왠지 발생주의 하면 여러분들 발생주 배웠다. 그럼 배웠다인 거예요. 여기 가정이 아니에요. 발생주는 가정이 아니야, 여러분들. 정보전달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준하고 가정은 다른 말이잖아요. 기준은 이렇게 하라는 거고, 가정은 전제를 깐다라는 거고.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요거 안 배우셨을 거니까 이건 보셔야 돼요.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요거 시험에 말문제로 2번 나왔습니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꼭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내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내진 않고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 여기가 별표예요. 여기 빨간색 친 거죠. 여기고요. 우리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목적 적합해야 돼요. 주주나 채권자들이 이용할 때 목적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신뢰. 예. 자,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일단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요, 상충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충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서로 충돌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충돌. 서로 충돌한다라는 건 이 둘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뢰가 가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요. 목적 적합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한 가지 사례 들어볼까요? 우리 시험에 내진 않아요. 어떤 사례인지는. 자, 옛날에 이 회사가요, 건물을 5억 주고 샀대요. 그러면 그 5억이라는 숫자는 신뢰 가요, 안 가요? 가요. 왜냐면 샀었던 금액 맞거든, 5억. 맞죠? 근데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옛날에 샀었던 금액이 목적 적합해요? 목적하진 않아요. 목적 적합한 지금 시가예요, 시가. 맞죠? 이 건물의 시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가라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100% 명확한 거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들어가요. 추정. 그러니까 시가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맞죠? 시가가 명확하면 여러분들 다 떼보자 되게? 시가 감정평가사분들? 시가 매기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사분들이 그거 떼보자 되게요? 주식 시가 다 맞춰봐. 그럼 거의 그냥 압도적인 1등이 압도적인 1등? 그래서 시가라는 건 추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시가는 목적 적합하지만 신뢰는 떨어지죠. 신뢰가 한다 100%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건 뭐냐면 돈 들어오면 수익이고 돈 나가면 비용이에요. 그게 명확하잖아요. 돈 들어왔을 때 그 수익. 돈 나갔을 때 비용이 신뢰가 확실하게 가요. 명확하잖아요. 맞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 안 들어왔으면 너는 일 안 하고 있는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럼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부 원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신뢰성의 하부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 시험에 사지선다니까, 다음 중 우리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원칙이 아닌 것은, 뭐 예를 들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은 막 이렇게 질적 특성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설명 좀. 일단 신뢰성이 좀 더 여러분들 쉽거든요. 신뢰성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신뢰가 가려면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의 말 들으면 정말 무섭죠? 맞죠? 다른 말이 안 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끔씩 저도 이제 혼자 밥 먹으러 갈 때 보면 특히 이제
저기 이제 어르신들 많은 데 가다 보면 두 분이 싸워요, 항상. 한 분은 진보, 한 분은 보수, 한 분은 말리는 분. 꼭 중재자가 있어야 돼. 없으면 이제 큰일 나, 거기는. 싸우는 거야, 그때부터. 막 싸워. 맞죠? 그러면 한쪽은 막 본인 주장하고, 한쪽은 본인 주장하고, 다른 게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 신뢰가 가는 거.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실제로 회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장점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의 단점은 요럴 때 업황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장점만 쏙 나열하고 단점이라든지 어떨 때는 이익이 안 난다라는 걸 쏙 빼봐요. 맞죠? 그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의 충실성은 유리한 것만 제공하지 말고 불리한 것 이런 거 다 표시하라라고 해서 회사는 성수기, 비성수기 다 알려줍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그 정도고. 그리고 아예 그냥 투자 설명서에 장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요럴 때는 업황 좋은데 요럴 때는 업황은 나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아무튼 그거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백종원 그 분 가지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그 연돈 불같이 그것 때문에 뭐 좀 연기하셨던 상장하시려고 했는데 연기하셨던가 보니까 뭐냐면 그 백종원 분이 여러분 유명해지신 게 레시피잖아요. 맞죠? 백종원 레시피가 있기 전에는 저도 이제 요리 같은 거 진짜 못했거든. 아예 할 줄 몰랐어요. 뭐 밥, 라면 말고요. 나머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종원 분 레시피대로 했더니 네, 음식은 사람이 먹을 만한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어머니도 야 네가 음식을 만들었다 기특하고라고 드신다면 괜찮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기분 좋아. 은근히 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이 좀 맛있게 먹어주는 거 은근히 그거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럼 백종원 레시피는 신뢰가 가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잖아요. 왜? 이거 자 보세요. 동일한 경제적 사건, 백종원 레시피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 백종원 레시피대로 했더니 일단 유사한 결론, 사람다운 음식은 할 수 있더라. 조금 백종원 레시피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검증 가능성.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으면 그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자, 이제 목적 적합성은 주주나 채권자, 투자자한테 목적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제때 보고해야 제때. 필요한 시기에 제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혹시 상장 기업은 보고서 1년에 몇 번 작성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같은 상장 기업 있죠. 보고서 1년에 한 번 작성하지 않아요. 비상장 기업이고. 상장 기업 1년에 보고서 4번 작성해요. 분기, 반기,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1년치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당연히 1년치만 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투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제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시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고서 볼 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당연히 투자를 하려면 예측을 해야 돼요. 맞죠? 예측을 못하면 투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까로 따지면 이 내가 투자하는 업종은 경기를 많이 타요.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제공을 하면 이때는 저희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잘 대출을 안 해서 힘듭니다.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피드백이 다시 돌아보는 게 피드백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회사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보니까 이익이 막 적자야. 계속 막 보니까. 그러면 역시 내 예측이 맞았구나. 맞죠? 그걸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맞죠? 확인.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분명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익도 막 적자야. 그래서 투자 안 했다? 근데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얘네 경기도 안 좋고 이익은 적자인데 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왜? 그놈의 선반영? 맞죠? 미래 한 1년 뒤에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곧 도래할 거야. 그러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그게 고점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막, 자, 비트코인 가자라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죄송해요.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있었냐면, 저번에 이제 미국장 괜찮으니까 미장 가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놈의 선반영 있죠, 선반영. 맞죠? 항상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딱 예를 들어 정말 금리를 딱 인하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들어가면 아 늦는구나 미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하는 거죠. 뭐예요? 아 이거 미리 들어가야지 미리 해야지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 거지 실제로 딱 그게 겹쳤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금리가 많이 낮았을 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알죠?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은 암기사항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열심히 암기하시길.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좀 풀어보실게요. 실제 기출 문제요. 교재는 어디 가주시냐면 345페이지입니다. 345. 345페이지 1번. 요거 좀 어렵게 냈던 문제예요, 실제. 345페이지 1번. 응.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어렵죠, 좀. 이거 좀 어렵게 냈어요. 몇 번? 대화 좀. 어렵죠? 답 1번이에요, 1번. 자, 해볼게요. 왜 1번이냐면, 그럼 역사적 원가가 옛날 금액이다, 옛날 금액. 옛날 금액 신뢰 가요? 아, 옛날 금액 신뢰가 안 가? 옛날에 5억 주고 샀었는데, 저 신뢰 안 가면 옛날에 저거 뻥이야. 나는 의심을 항상 하지 말고. 여기 신뢰성 저하래요. 신뢰성이 높지. 맞죠? 근데 목적적 합성은 옛날에 샀던 게 이런 의미가 있어. 내가 투자할 때, 5억 주고, 옛날에 5억 주고 샀으니까 지금도 5억이겠지? 바보잖아.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됐죠? 그다음 2번 뭐냐면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 있죠. 내가 삼성전자 맞나요? 아 이렇게 삼성전자? 아니다. 현대차를 할게 그냥 뭐냐면 내가 현대차의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보고와 내가 할 때는 그 기업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같은 업종의 경제, 뭐 테슬라 이런데, GM 이런데 이것도 비교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별 비고는 그 업종만, 그 기업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실체간이라는 건 같은 업종 영위하는 애들끼리도 보고 우리가 비교한단 말고 실제로 우리가 현대차 점유율 몇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영업이익률 몇 프로 이렇게 막.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업들끼리도 보고 그러니까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끼리도 비교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질적 특성은 유용성 맞죠? 딱 봐도 올바른 말, 이쁜 말.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그렇죠, 그렇죠. 되셨죠? 여러분들 좀 어렵게 냈어요, 이거. 네,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마무리